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지난 3주간 수업을 했었죠. 세 번째 수업 정리하면서 세 번째 수업에 나갔어야 되는 과제 부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벌써 4주차 수업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은 다음 주차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6주차부터는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원격 수업과 그리고 대면 수업을 겸하는 수업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다음 주차까지는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기억나나요? 예,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의 제목이 여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래 희망의 가게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요.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나누었나요?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줌에서 수업을 나누었죠. 예, 줌으로 출석 체크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화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나 소리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다음에는요. 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그러면 소그룹 회의방에서 우리 팀끼리 회의를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꼭 줌으로 얼굴 보고 그리고 소리 테스트하고 같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희망 가게의 모습에서 지난 주차에 개별 과제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나가지 못하고 수업이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개별 과제 부분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종잣돈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미래에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이 미래에 어떻게 불려질 것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삶을 영위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장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 설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본인의 장기 목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번에는 갖도록 해볼 겁니다. 자, 개인적인 장기 목표를 생각하기 위해서 미래의 본인의 가게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미래의 가게의 모습을 점검하는 겁니다.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희망하는 나의 미래 가게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희망하는 나의 미래의 가게의 모습은 이 미래 시점을 정해볼 겁니다. 미래 시점은 본인의 경제 활동이 끝나는 시점 혹은 나의 가게 구성원 중에서 경제를 꾸려가는 사람의 경제 활동이 끝나는 시점, 노동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나는 내 인적 노동을 위해서 내가 인력을 위해서 나를 활용해서 노동을 해서 경제 활동은 60세까지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내 돈이 일을 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희망하는 나의 미래 가게의 모습에서 경제 활동이 끝나는 시점은 노동이 끝나는 시점인 60세로 그려져야 하고요. 60세 이후에는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서 고려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시기를 예를 들어서 100세라고 가정을 하면 남은 40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그 비용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 그 금액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마지막에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 가계재무 설계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위해서 가계재무 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성원 중에서는 나도 가족 구성원이 되고요. 내 배우자도 가족 구성원이 되고 내 자녀도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경제 활동 중에서 소득과 소비 그리고 이것을 잘 배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해서 사용할 때 소비를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항목에 보면은요.
소비 품목에 대한 항목들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산과 연결되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해주는 품목들도 있고요. 그 외에 내가 소비 활동, 지출 활동에 관련된 것도 나의 경제적인 만족, 나의 가계 재무 설계에서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항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문항들을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차적인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자 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 돈이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돈이 일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 노동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겠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항목들을 채워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가계경제학 수업을 할 때 마지막에 팀 프로젝트에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기억을 하죠. 제가 사실은 그 프로젝트 내용들을 보고 감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노동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나는 어떤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을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 최소한 가져야 되는 비용들, 최소한 가져야 되는 자산은 어떻게 되고 소모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항목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항목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자, 가족 구성원은요. 현재 함께 거주하면서 나와 함께 소득, 소비, 그리고 자산 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경제활동이 끝나는 시점이 예를 들어 60세다, 65세다, 70세다. 나는 내 노동으로 먹고 살겠다. 내 경제활동을 나의 가계적인 재무활동, 가계 소비를 나의 노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득으로 활동하겠다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60세다, 70세다, 65세다, 75세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 가족 구성원은 현재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와 소득과 소비와 자산 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5세까지만요. 노동을 통해서 저는 소비 활동을 하고 가게를 꾸려나가겠습니다. 66세부터는요. 저는 노동은 그만두고요. 기존에 정해진 자산을 가지고 기존에 내가 이끌어간 순자산으로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가정을 지어보면은요. 그 65세 시점에 66세 시점에 그러니 경제활동이 끝나고 나 혼자 생활해야 되는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을 할 때 누구와 함께 거주하느냐가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배우자 2명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족 구성원은 2인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60세까지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부모가 계십니다. 나의 노부모, 지금 현재 연령대가요, 89세가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노부모가 87세가 됩니다. 경제활동을 끝났는데요. 제가 이분들의 역시 부양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인원까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과 내가 스스로 생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요. 그 비용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 금액을 종잣돈으로 준비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금액을 제대로 설계하고 저축과 투자를 하면 될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항목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는요. 최초에 마련하는 종잣돈에
혹은 단기나 중기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할 거고요. 최종적인 목표를 우선은 미래에 희망하는 가게의 모습으로 그림을 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가계 경제학 시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혹시나 지금 다시 한번 책자를 뒤지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학 용어이다 보니 이 부분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이 순자산입니다. 빚을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주식 잔고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외에 주식을 위해서 활용이 된 대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 부채가 2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순자산은 100만 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금융자산입니까? 실물자산입니까? 네, 금융자산입니다.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도 금융자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 등 투신상품을 가리키는 것들도 모두 다 금융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다면 실물자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부동산, 골동품, 금 등 형체가 있는 모양이 만져지는 것들이 실물자산이다 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금융자산은 얼마, 실물자산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것이 순자산 안에 내가 세워져야 되는 미래 목표이고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중기 목표가 세워지고 단기 목표가 세워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워질 거고요. 목표는 살다 보면 점점 변화되고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에서 더 발전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덜 발전된다면 목표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목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우고 실행력을 강화시킬수록 목표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목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어보면은요. 목표를 디테일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이 순자산 안에서 부채만 제외하고 그러니 자본금 안에서 부채만 제외하고 순자산만 기록해 보겠다라는 것에 목표를 세워봐도 좋습니다. 자, 주거 목적의 집.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뜻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저는 부산 교대 앞에 있는 A 아파트에 30평형대의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느 구역에 30평대의 아파트 혹은 24평의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가 5억이고 여기에서 저는 자본금은 5억이지만 전체 금액은 5억이지만 대출금은 1억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거 목적의 집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자본금 안에는 뭐가 있나요? 부채가 있고요. 네,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느 아파트 정도가 되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다 라는 것이 기술이 되면 되고요. 이렇게 거주 목적의 집도 있을 수 있지만 투자 목적의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투자 목적의 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기록을 하셔도 되고요. 이 자가 부동산은 예를 들어 저는 전세로 7천만 원짜리 전세에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거 목적의 집이죠. 자산은 7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예를 들어 앞에서 말했던 교대 앞에 집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기술을 해주셔도 됩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찾으면 찾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고요. 만약에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작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만약에 깊게 작성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교대 앞에 있는 A 아파트 24평의 아파트고 지금 현재 시가가 4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4억을 모두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은 1억 정도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을 가지고 이만큼 있고요. 제 자본금은 얼마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교대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4억을 시가 4억짜리의 부동산이다. 전세로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월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지어볼까요? 전세 자금은 2억을 내고 있고요. 월세로 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투자금은, 나의 자본금, 나의 순자산은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의 순자산은 2억. 거기에다가 내 부채가 2억. 이 부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세자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내 순자산은 2억, 부채는 2억이지만 여기에서 월 수익금이 50만 원이 발생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그 50만 원은 무엇이 되게 됩니까? 나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되게 됩니다. 돈이 일하게 된다 라는 거죠. 내 돈 2억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순자산 2억이 일을 하는 거죠. 내 순자산 2억을 어디에 일을 시킬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수익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수익금은 높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외에 자동차는 저는요. 이 정도 샀으면 좋겠고요. 문화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여행은 어느 정도로 갔으면 좋겠고요. 외식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저는 지금 현재 노년으로 가고 있지만 그 시기에도 교육이나 자기계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의류나 장신구나 신발을 이렇게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는 항목들은 소비 항목에 관련된 것이 5번부터 13번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계 재무 설계에서 이야기를 드렸는지 앞서서 가계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SM5를 뽑았잖아. 삼성의 무슨 차를 뽑았잖아. 금액은 얼마를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부자가 된 것 같습니까? 내 차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차를 사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감가상각이 생깁니다. 또 무엇이 생깁니까? 유지비가 듭니다. 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를 내야 되겠죠.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비 항목이라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5번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있게 이것이 자산인지 혹은 소비 품목인지 소득인지 소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 겁니다. 자, 5번부터 13번까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소비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은 내가 희망하는 게 노년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만 기록을 해보세요. 금액까지 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우선 내가 희망하는 횟수 정도만 기록하셔도 돼요. 가장 최소한은 이겁니다. 가족 구성원은 몇 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가족 구성원은 나, 배우자, 그리고 양가 부모님 정도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가족 구성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순자산은요, 이 정도 금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목적의 집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목적의 집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조금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5번부터 13번까지는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최대한 많이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작성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생각해 두게 되면 팀빌딩을 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야기 나눌 거리가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적어주셔야 된다. 내 노후의 복지인 거죠.
나는 내 노후에 이런 차를 타고 싶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복지가 되게 되죠. 나는 노후에 이런 문화생활을 느끼고 싶습니다. 내 노후의 복지입니다. 기타 등등의 나는 이런 장신구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내 노후의 복지입니다. 이 복지 달성을 위한 금액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팀 프로젝트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희망하는 목표, 나의 복지는 작성을 해달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자, 5번부터 13번까지는 최소한으로 작성해도 된다. 최소한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항목은 내 노후에 대한 내가 희망하는 복지 수준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항목별로는 적어주셔야 된다. 미안해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항목별로 작성한 후에 현재 시가로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까지도 적어주시면 좌우에 팀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 항목은 제가 기타로 작성을 해뒀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작성을 해둔 것 외에도요, 저는 노후에 이런 걸 느끼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영상 속에서 기침을 했는데요. 절대 코로나는 아니고요. 사례가 걸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요.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학생들도 건강관리 잘하고 2교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